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육군이었거나 육군이거나 육군의 가족입니다. 육군과 육군 장병, 육군 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육군협회 아로카. 목함질에 사고가 났어요. 나자마자 이제 이게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우리가 이제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니까 이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확성기 방송 중단하지 않으면 타격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8월 20일인가요? 그때 우리 쪽을 향해서 포탄이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 사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총참모부에서 최후 통첩을 보내요. 최후 통첩을 보내면서 48시간 내에 그 확성기 방송 중단하고 선전수단 이거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타격을 개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최후 통첩을 보내는 거죠. 그때 완전히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위기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그때 또 하나의 통지문이 북쪽에서 날라옵니다. 그날 같이 오죠. 북쪽에서 김양건 그 비서의 명의로 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자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총참모부에서 타격하겠다 해놓고 또 한쪽에서는 대화를 하자라고 이제 제의를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이제 김양건 그때는 이제 통일전선부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통일전선부장 또 당 비서기 때문에 굉장히 높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통일부 장관하고 카운터 파트너 격이니까 안보실장보다 이제 격이 낮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만나려면 총정치국장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황병서 총정치국장, 그다음에 김양건 비서가 이제 북한에서 나오고 우리는 이제 김관진 안보실장, 홍영표 당시 통일부 장관 이렇게 이제 2+2 회담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황병서 당시 총정치국장이 한 70대 중반의 고령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이제 합의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의지를 갖고 왔던 것 같아요. 이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양건이가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잘 주도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가장 우리가 처음으로 본 합의서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이 그 목함질의 도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 합의서에 이제 담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합의서의 명문화에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최초였을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담으면서 북한이 저자세로 나온 거죠. 그게 결국은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결국은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락이 됐던 상황이죠. 그때 무박 3일간 이제 회담이 진행이 됐었으니까 사실은 북측 상황실 쪽에 뭐 침대가 있거나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그걸 견뎌가면서 그 합의를 이뤄내려고 했던 걸 보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얼마나 그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 치명적이고 위협이 됐던가 이런 걸 미루어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당연히 이제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갖춘 상태였죠. 그래서 북한이 아마 도발하면은 즉각적으로 반격을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확전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북한을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강하게 나올 때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북한도 더 이상 그것을 확전을 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과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와 동시에 또 대화 제의가 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자는 쪽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와서 판단하기에는 이 최후 통첩을 날리고 대화를 제의한 거는 사실은 대화에 더 방점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걸로 이 문제가 이제 풀렸던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제 북한이 쓰는 용어는 사전에 우리가 학습을 다 하죠. 자주 쓰는 용어들은 우리가 알고 들어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물어보죠. 정확한 그 표현의 의미를.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회담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뭐 그런 정도입니다. 쌍방이 고성을 지르면서 이제 회담이 결련된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회담 분위기와 의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는 하는데 대표적으로 북한이 이제 이 자기네들이 쓰는 일종의 꼼수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이제 3차 장성급 회담 그게 2005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이 장성급 회담을 북측이 제의를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 2차 장성급 회담 때 우리는 박정화 해군 제도기, 북측은 안익산 소장, 그러니까 완스타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계급 체계가 자꾸 나오는데 북측은 4계단이고 우리는 3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측은 소장이 완스타, 그 다음에 투스타가 중장, 쓰리스타가 상장, 포스타가 대장이에요. 우리는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이제 4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별의 개수를 맞춰서 우리가 회담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시에 박정화 제독은 완스타였고 그다음에 그 안익산 소장도 완스타였으니까 이제 그렇게 1, 2차 장성급 회담을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두 사람이 회담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이제 3차 장성급 회담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10일 남겨놓고 북측에서 통지문이 날라온 거예요. 회담 수석 대표를 교체하자.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중장급이 나온다. 중장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 투스타잖아요. 중장급이 나올 테니까 남측도 합참 본부장급이 나와라. 그러니까 합참 본부장급이면 3스타거든요. 이 계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여러 번 신랑이 끝에 이제 투스타 대 투스타로 맞추는 걸로 했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수석 대표로 나온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 김영철인 거죠. 근데 그 김영철은 그 당시에 김영철이 나온다고 했을 때 과거 히스토리를 보니까 이 사람이 1991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를 협의할 당시에 남북군사분과위원회에 북측 대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완스타였거든요. 근데 이제 2005년도에 나오니까 14년이 지났나요? 14년이 지났는데 이제 투스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김영철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그 수석 대표를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석 대표 정하는 또 의사결정 시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또 시간이 좀 흘러가고. 그래서 수석 대표가 결정되고 나갔지만 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아주 짧았던 거죠. 굉장히 힘든 그런 회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북한이 보면은 이제 그런 그 꼼수를 많이 쓰죠. 마지막에 수석 대표를 흔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회담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다든가 뭐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사례는 2차 국방장관 회담할 때 그때 평양에서 개최를 했어요. 2007년에. 그때 저도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때 북측이 통지문을 보내와서 송전각에서 회담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송전각이 어딨냐?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남측이 북측에 방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 백하원 초대소는 많이들 가본 상황인데 송전각 초대소는 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러면 어디냐. 그래서 뭐 파악을 해보니까 뭐 대동강변에 있는 소나무 숲속에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다. 초대소인 것 같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그 대동강변에 있는 그런 초대소였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대리석으로 만든 큰 건물인데 거기 이제 건물이 3개가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가 회담장, 그리고 양 옆이 한쪽은 남측의 상황실, 한쪽은 북측 상황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의 그 회담을 방해를 했냐면